영국 가디언에서 상온 추운도체 기사가 떴네요. 2시간 최신 기사고 보시면 LK99가 메인으로 돼 있어요. 영국 가디언은 되게 또 LK99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했네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영국 가디언은 보시면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세상을 바꾼 획기적인 발견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면밀한 조사를 거쳤지 못했지만 지금 하고 있죠. 전기효율의 성배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홀리그레일 성배에 대한 묘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초전도의 성배 초전도체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가 처음 발견한 후 지금까지 되는데 198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며 이제 초전도체 상업화의 길을 열었죠. 그 다음에 2023년에 대한민국의 LK99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디언이 뭐라고 말하면요.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난해한 분야의 과학자들은 드물게 각광을 받는 순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K99가 한국의 LK99가 물리학 초전도의 새로운 세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고체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최고 선진 노벨상을 받은 미국과 영국의 그 과학자들이 가디언주와 인터뷰에서 LK99 때문에 물리학의 초전도의 세계를 열었다고 이렇게 극찬하는 거 보면 한국이 세계의 토픽을 리드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현금에 중독된 독일 경제대국이 카드 결제로 전화하지 않는 이유 독일이랑 일본이랑 비슷하네요. 계몽주의 시대에 볼프강 본 게테 바로크 양식 저택에서 몇 걸음 떨어진 독일 바이마르에 있는 라바짜 카페는 과거에 머물기로 결심한 탑니다. 안찰보라 이 칼럼니스트 분이 독일에 갔다가 짜증이 많이 났나 봐요. 애플페이로 다 되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페이 안 된다는 거지. 하시면 보시면 켈른 응용과학대학의 게링거 교수는 독일인의 현금 선호는 문학적 애착과 행동적 요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해가는 게 일본도 현금을 많이 쓰잖아요. 현금. 독일과 일본이 현금을 많이 쓰는데 아마 이게 가지고 있다는 그 소유권에 대한 굉장한 그 뭐랄까요? 굉장한 그 애착 인형이지. 애착 인형. 돈 현금이 애착 인형이 된 거죠. 이게 많더라고. 플라스틱 화폐나 신용카드를 소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빚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빚? 이건 좀 웃긴데 독일인은 레버리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요. 포르쉐도 사실 저렴한 스포츠카잖아요. 스포츠카 중에 저렴하잖아. 람보르기니랑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도덕적 책임감이 독일의 낮은 부채 비율과 낮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만들어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바로 근데 독일 금융산업은 미국보다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큰 이유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 최고강대국이 되지 못했던 이유도 이게 약간 구시대적? 구시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한 현금 사용에는 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기술평가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현금 보유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조정 옵션을 감소시킨다고 게링거는 설명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현금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엄청난 독일 특히 서유럽 소독 분들이 그런 관점이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쓰시는 젊은 층도 있겠지만 물론 현금을 보유하면 금융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드는데 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에 사람들이 빚을 내야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자산 가치도 상승하고 개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국가의 GDP도 올라가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빚내지 않고 독일이 그만큼 성장해왔던 것도 대단하죠. 물론 자동차 산업의 역할이 컸지만 이제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미국만 못 뚫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근데 일단은 중국은 저가형을 매력으로 미국 빼고 지금 다 대부분 진출에 성공했는데 한국에서도 왜냐면 버스가 있죠. 중국의 버스는 돌아다니죠. 한국에서도 이게 미국에 이제 도착했는데 미국은 심지어 버스도 안 타니까 버스 치고 들어갈 데가 없단 말이야. 중국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폴스타가 그나마 좀 중국의 럭셔리 브랜드죠. 예전에 스웨덴 볼보 차량에 헤일로 카로 운영되다가 M3처럼 AMG처럼 가다가 이제 분리 독립한 다음에 전기차로 가는데 스웨덴 장인 정신을 극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폴스타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제 볼보 차량이 그 중국한테 인수당하면서 폴스타도 인수당한 거죠. 폴스타는 스웨덴에서 설립되어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현재는 중국 자동차 회사 GD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BYD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버스 납품도 많이 하죠.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의원들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친환경 전환으로 인해 중국 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점령할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견제를 들어간 거죠. 폴스타는 볼보와의 관계를 통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볼보의 기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폴스타가 원래 볼보 밑에 AMG처럼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분리 독립할 때도 그냥 스웨덴 이름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는 IRA에 따라 IRA 그 인플레이션 레이티드 액션에 따라 이러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했지만 화한공화당에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은 대부분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간 미국에서 전기차 산업을 원만하게 하려면 하나 3쿠션으로 들어가야죠. 중국 지리자동차를 하더라도 스웨덴 볼보의 이사진을 통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유사하게 뭐 합동회사를 차려서 무조건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예전에 근데 중국도 그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제 폴리티코에서 미국 공화당 경선이 사실상 절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원래 유력 주자였던 드산티스가 무너져 내린 후에 한 7% 상승했는데 여전히 트럼프가 45%예요. 45%에 7% 아직도 5배 차인데, 더 웃긴 거는 이 집 드산티스가 어쨌든간 자기도 올랐는데 문제는 비백이라는 뉴페이스가 공화당 초기 토론에서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이분 유튜브도 엄청 열심히 젊은 인도계인데 이제 반중을 기치로 뭐라 그러죠? 만트라로 삼고 반중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나온 젊은 인도계가 너무 말을 너무 잘하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2위로 뛰어 올랐어요. 공화당 첫 번째 경선에 이 사람이 비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드산티스 플로리다죠. 비백이라는 인도분이랑 경쟁하시는, 원래 트럼프랑 경쟁하다가 이제 비백이랑 경쟁하시는데 모르겠네요. 아마 근데 드산티스는 잘하면 부통령 자리, 그리고 못해도 한 내각은 하나 가져갈 것 같아요. 장관직 하나는. 공화당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비백도 마찬가지로 비백 그 인도계 루아 사마니, 어쨌든간 뭐 별 의미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Foreign Policy 한번 보죠. 기업을 인질로 잡는 새로운 러시아 법률, 서구 기업의 자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연구소 그 작성하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바그너 그룹 센터 안에 계약직 군복무를 홍보하는 광고판이 보인다. 이제 PMC였죠. 9월 4일부터 새로운 러시아법이 시행되면 소위 비우호적인 국가의 투자자들은 러시아 자산을 압류당하고 러시아 공동 소유주에게 넘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인데 솔직히 러시아가 또 너무 가지는 않아요. 보니까 지금 이 영국 에너지 대기업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와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두 회사가 러시아 북극 대륙붕에서 석유를 시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자본과 러시아 기업은 러시아에서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특별한 계약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지금 아직도 러시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긴 해요. 철수한 기업도 많지만 아직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서방 기업들이 서방 정부로부터 동결된 자산을 돌려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있는 서방 기업들도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지금 묶여있는 자산들을 하나씩 돌려받으면 러시아도 하나씩 돌려주겠다는 건데, 인질극이라기보다는, 근데 왜냐면 지금 러시아가 어차피 근데 아쉬운 게 유럽 국가들이에요. 유럽 국가들이 그 러시아 가스가 필요하거든. 천연가스. 그러니까 러시아 천연가스를 어차피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설령 유럽 국가들이 그 러시아 안에 자산이 인질로 잡혀 있더라도 러시아 천연가스 값이 인질값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인질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 인질. 이제 이거는 이 칼럼은 미국 분이 썼는데, 미국 연구소 측에서 썼는데, 막상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천연가스를 맨날 수입하는데 이게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인질 잡아주면 좋아하지. 이거 뭐 푼돈인데 푼돈. 뭐 회사 빌딩 하나가 크겠어요. 1년에 천연가스 그 불 떼는 게 더 어떻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하더만. 이게 거의 뭐 유럽의 국방비만큼 들 거예요. 천연가스비가 사실상 수입비가 러시아에서 오는 게.
왜냐면 유럽 국가들이 다 천연 그 ESG 한다고 석유랑 석탄을 잘 안 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질로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 생각에는 유럽 국가들이 예전 전략의 전략적 실수로 한 줄 평은 유럽 국가 전략적 실수로 뭐 러시아 말을 다 따라야지 뭐. 길을 잃은 노동조합, 미국의 노동조합은 완전 길을 잃었거든요. 미국의 노동조합이 길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하지만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어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 무너질 때 미국 노동조합이 완전히 붕괴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왼쪽에 대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의 이익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 노조들도 그렇고 미국 노조가 그 왼쪽 정치인들의 공천 받으려고 다 하지 그 노조원들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미국 노조는 그냥 아예 그냥, 그리고 한국 노조가 차이나 미국 노조는 그냥 정치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락하니까 노조를 살려야 된다고 정치에 나가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이제 노조 완전 몰락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미국 정치에 간 다음에 또 이걸 보고 노조원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노조 간부가, 이게 한국 노조의 미래를 쓸 노조 간부가 장래 희망이 왼쪽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노조원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 볼트 너트 쪼이고 싶어요? 아니면 뉴욕의 워싱턴에 가가지고 정치하고 싶어? 노조 간부가 노조원은 자기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관심도 안 가지고 왼쪽 정치인들이랑 몰려다녀가지고, 이 보세요. 뭐 하는 거야 뉴욕에서? 아니 노조원들, 그러니까 이게 디트로이트 노조원들이 멀어요.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뉴욕이랑 워싱턴에만 이제 가는 거예요. 간부들이 특히나 잘 나오고 싶으니까. 당연히 호텔에서 탁상골롱 하고 싶지 누가 볼트너트 쪼이고 싶겠어. 미국 산업 초창기부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 더 나은 복리 후생을 위해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 건 사실인데, 이제 무너지면서 걷잡을 수 없어진 거죠. 노동운동의 핵심은 근로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해야 하는 건데 이제 다 정치인이 되고자 하죠. 사실 노조가 잘 되면 좋죠. 저도 사실 노조를 응원해요. 하지만 노조분들이 그 목적이 너무나 좀 당연하기 때문에 애매한 감이 있지만,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과 전미 노동조합 연맹과 같은 전국 단위 노조는 분열적인 정치에 막대한 자금, 왼쪽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치적 신용 관계 없이 모든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노조 간부들이 이제 노조원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더 심한데, 미국이 한국보다 더 심하거든요. 미국 노조 간부들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하는 말은 노조원 좀 신경 써라. 이게 끝이네요, 한 줄. 이제 AI가 미국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또 한 번 더 올라오네요.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그 걱정하는 건 허위 정보지만, 허위 정보 빼고도 흔히 말하는 AI 댓글, AI 뉴스가 요즘 왔다 갔다 하는데, 뉴스를 통해 특정 지지자들의 그 언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금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죠. 미국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치는 설득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만 정치는 항상 선전에 휘둘려 왔습니다. 당연히 선전이죠. 선전. 대중연설에 능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죠. 기본 속성. 정치는 결코 순수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약점을 사용한 도구에 고정시키는 기술 결정론은 유혹적입니다. 무기로 사용되는 거죠. 무기. 전쟁 또한 정치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니 이는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뭐 무기로 쓸 수 있지만 좋게 쓸 수 있는 거죠. 미국 대선 캠페인은 법치와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허위 정보로 인해 훼손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한 뭐 그 흔히 말하는 좀 장난치는 밈 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요즘은 밈이 유행하면서 유행과 인기가 밈에 결정된 거 굉장히 많죠. 챗 GPT와 같은 새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생각보다 트럼프를 되게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트럼프를 약간 말괄량이로 보는 경향이 있네요.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은 싫지 않는데, 이제 트럼프가 약간 선구자?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 시카고 대학이 아르곤
국립과학연구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시카고 대학도 명문이죠. 명문이에요, 명문. 동부에 아이비리그가 있고 중동부에 중동부? 시카고 지역의 시카고 대학이 최고 명문이고 또 서부에 그 스탠포드 대학이랑 우리가 아는 UCLA, USC가 있죠. 시카고 대학도 명문인데 지금 시카고 대학이 그 아르곤 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LK99로 특집 기사를 하나 썼어요. 제목이 퀀텀 연구소의 성지 시카고 대학으로 오라는 건데 뭐 그 뭐냐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우리 시카고가 퀀텀의 그 초전도체 최고 권위자다라고 광고하는 기사예요. 합리적인 생활비를 가진 견고하고 흥미로운 도시에 기관이 지속되어 있고 인재가 풍부한 이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르곤 연구소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밑에 들어가면 아르곤 연구소 계속 나와요. 양자 네트워크 기반, 퀀텀이죠. 퀀텀 기반으로 해서 시카고에 오세요라고 하는 시카고 뉴스. 시카고 대학의 학부지? 시카고 대학 뉴스가 시카고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 곳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퀀텀 연구소, 그러니까 한국의 퀀텀 연구소를 의식한 듯한 뭐 홍보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로 오세요. 보면은 시카고는 인류 허브가 있고 시카고 대학이 이제 아르곤 연구소를 관리하고 퀀텀 에너지가 많이 있고 과학 연구소, 오튼 퀀텀 이니셔티브 다 퀀텀 이야기고 아마 최근에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전도체와 똑같이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융합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죠. 영어로 하면.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아르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되게 홍보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이거 몇백 글자도 아니고 거의 무슨 엄청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한국을 의식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자유경제주의 신봉자인데 미국 보조금은 진짜 기가 막히게 타먹어요. 기가 막히게 잘 타먹는 게 테슬라인데 한번 보죠. 일론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가 경쟁사들을 제치고 수백만 달러 연봉 보조금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유치 경쟁이 필요한데 유치 경쟁에서 되게 이기는데 익숙해요. 이게 근데 테슬라가 좀 희한한 것 같아. 테슬라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 테슬라가 약간 준 정치기관으로 됐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 사람이 기업인이에요 뭐예요. 사실상 준 정치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끄는 테슬라 가지고 왜냐면 로비를 엄청 잘해. 이 일론 머스크가 로비에 거의 일론 머스크 국방부에도 초청받는 거 아세요? 미국 방부? 펜타곤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전기차 충전 경쟁의 초기 단계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후발주자보다 10년 앞서 있어요. 왜냐면 이 슈퍼 차저? 이것도 보조금 받아서 어느 정도 깐 게 있는데 전체 급속 충전기 5개 중 3개가 테슬라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업체보다 빠른 속도로 대규모 충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경쟁사보다 20%에서 70%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나 다른 종류의 차원과 호환되는 커넥터를 충전기에 장착하여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게 또 똑똑한 게 테슬라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만 일정 기간 무료로 해주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차도 충전할 수 있는데 다른 차들은 뭐 유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 하나로 또 했죠. 한국에도 이거 마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마트에도 이런 걸 설치할 정도로 인맥을 통한 그 로비에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보조금은 퍼스트 모가 투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그리고 보조금으로 하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보조금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 보조금도 진짜 잘 받는 거예요. 서류 작업을 승인해야 하는 지역 관공서화 구축했으면 제가 한국 관공서화도 구축이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전의 승인을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 슈퍼 차저랑 비슷한 느낌의 한국에 그렇게 설치한 데에 따른 변전기를 분명히 딜을 봤을 텐데 최근 몇 달 동안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포드 자동차, 제너럴모터스, 리비안 오토모티브에 사용하는 충전기를 모두 제공하도록 전환할 것입니다. 테슬라 충전기야. 이제 다 호환으로 바꿔야지 미국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차들은 이제 다 호환할 수 있도록 거기 뭐 커넥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해요. 이코노미스트에는 최근에 민족주의자들 되게 비판하는데 냉소적인 지도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고 남용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방법,
증오군은 종종 잘못된 통치와 부패에 대한 견제를 악화시킵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게 인기죠. 한국 뭐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올해 초 튀니지 대통령 카이스 사이디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온 비정규 이민자 무리가 튀니지의 인구 구성을 바꾸고 아랍인 다수를 대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답할 수 없는 관해를 가져왔다 덧붙였습니다. 튀니지인들에게 대놓고 차별해도 좋다고 허락한 셈이죠. 튀니지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튀니지가 근데 모든 게 솔직히 근데 튀니지 대통령도 이해가 가는 게 튀니지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거 유행하는 갑자기 근데 갑자기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대부분 전조증상이 있다고. 이 전조증상을 사람들이 다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튀니지에서 민족주의적 위기라는 건 근데 대부분 전조증상인데 근데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지금 제가 튀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한 집단을 공격하면 뭐 그게 사실은 거짓이 어떤 일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치적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난세 속에 영웅 난다 하잖아요. 그 영웅이 좋든 안 좋든. 지금 보시면은 인도,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짐바브웨, 차이나 그리고 니카라구아 보시면은 뭐 내셔널 민족주의적 스코어가 다 올라갔는데 뭐 낮아지는 게 좋은 건가 높아지는 게 좋은 건가 그것도 사실 이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세계 평균이 검정색이라 세계 평균 다 올라갔어요. 민족주의가 이제 속치 말하는 이제 국가를 애국심인데 애국심이 뭐 지나치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없어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For Bling and Country 뭐 민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부패하다는 거를 뽑아낸 것 같은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어느 정도 글로벌 엘리트주의랑 약간 대척점에 있긴 한데 근데 문제가 그 민족주의적 그 나라들이 그러면은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문제예요. 경제 발전 안 되니까 대부분 민족주의에 빠지는 게 많거든요. 탐욕의 그늘 국가주의 성향이 강한 정부라 해서 무조건 부패한 정부는 당연히 아니죠. 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뭉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안정성을 떨어뜨린 경향 너무 심하면 이제 안정성을 떨어뜨린 거죠. 노벨 경제학상까지 다 불러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도자가 선동하는 건 좀 지도자가 선동에 나서면 좀 많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애매한 문제긴 해요. 국제화냐 그 민족주의냐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중간이 딱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중간이란 게 이 무조건 중립을 할 수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엘리트 그 글로벌로 갔다가 민족주의로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퀀텀 연구소가 특허 전쟁 세계 특허에 지금 민감한 이유도 보시면은 시카고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8월 24일부터 무슨 특집 기사를 내보내냐면 시카고는 미국 최고의 퀀텀 양자 허브입니다. 생태계에 서협하고 미국 여기 아르곤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시면은 시카고 대학이랑 연관해서 계속해서 글씨를 쓰고 있는 게 이제 보시면 스타트업 대표죠. 이석배 대표 같은 스타트업 대표가 무슨 그 고해성사를 하듯 시카고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카고에는 수많은 인재가 있고 금융, 에너지, 물류에 대한 지역업계와 아르곤과 같은 국립연구소의 강력한 역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내부에서는 견제를 하는 거와는 달리 한국 내부에서는 견제가 많은데 시카고 대학은 아르곤 연구소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카고와에 와가지고 시카고 대학에서 협업하자는 이 특집 기사를 8월부터 그러니까 LK99 발표된 이후부터 시카고 그 아르곤 연구소 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죠. 스타트업 대표와의 특집 인터뷰를 뽑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카고 대학도 자신의 이익이 있겠죠. 이익을 위해서 이 특허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한국도 빠르게 경쟁에 뛰어들어야죠. 놀라운 게 시카고 대학이 아르곤 연구소를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로 잡는 것도 웃기긴 한데 이 기업 대표들도 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과 인재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카고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하는 전략이 좋긴 하네.
이코노미스트도 우버 드라이버 로보택시 그러니까 무인 택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쓰는데 왜냐면 무인 택시가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대요. 복잡한 도시에서.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무인 택시의 장점이 그러니까 이제 아낀 인건비로 이제 사람이 안 타니까 그걸로 택시를 벤츠나 제규어 이런 걸 썼더만 그러니까 그 마케팅 포인트로 그러니까 벤츠 그게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월 한 300 나간다 치세요. 택시 기사분들이 월 300은 줘야 되잖아요. 뭐 4대보험 다 합쳐서 뭐 이제 제가 법인 택시를 운영한다 치면 회사를 그냥 월300이면은 벤츠 그 할 수 있죠. 벤츠가 월 한 100이면은 벤츠가 굴러다니거든요. 대충 월 100이면 기업이 아니라도 개인 리스도 월 100이면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월 100이면 200만 원 아끼는 거예요. 벤츠가 돌아다녀도. 그럼 벤츠 무인 택시 탈래 아니면은 소나타 개인 택시 탈래 하면은 당연히 벤츠 무인 택시를 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근데 일단은 한국에서는 그 택시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챗GPT 이 이야기 나오고 택시기사의 지혜 미묘한 우려도 있습니다. 운전은 자기 보호와 신뢰의 결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사이에 무언의 화학적을 일으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택시기사 말 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많이 없죠. 로봇은 운전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대가로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택시기사분들이 일단 이건 호불호가 갈려요. 호불호가 갈린다. 왜냐하면 좋은 택시기사분들도 있고 이상한 택시기사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터치 안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 택시가 아마 만약 규제나 법이 없고 그냥 뭐 미국 AI를 장착한 벤츠 택시 오면은 다 이거 타겠죠. 솔직히 말하면 차가 저를 위해 돈을 버는 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버처럼요. 자율주행 차량 구입해서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동안 3배 더 길은 하루 24시간 동안 차량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버가 똑똑한 게 뭐냐면 한국의 택시 기사들도 이렇게 되겠죠. 개인 택시 기사라고 하면은 라이센스는 인정해줘. 그 다음에 개인 택시 기사가 그 자율주행 차를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처럼. 그러면 이제 24시간 돌아다니면은 개인 택시는 라이센스 잘 가지고 있으니까 개택 라이센스. 그 차가 24시간 돌아다니게 하면 이제 이거 관리 정도는 하는 거겠죠. 뭐 원격이든 직접 뭐 오일을 갈아주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말하고 있네. 포린어페에서 시 대표님의 정치시대 중국의 만리장성 예전에 유명했죠. 한국에서 만리장성 책이 뭐였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영명의 중국인에게 젓가락 팔면 부자 된다. 근데 지금 분들은 웃으실 거예요. 만약 이거 보고 대학생분들이 20살 때 뭐지? 내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 이렇게 지능이 평균 수준보다 못 미쳤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10년대 중국이 잘 나갈 때 중국 편에 선 사람하고 미국 편에 선 사람이 있거든요. 한국 내부에서도 비즈니스 전문가들도 저는 참고로 미국 편에 섰는데 중국 편에 선 사람이 한 80%는 중국 편에 섰다가 이분들 다 이제 쪽박차고 좀 안 됐어요. 잘. 그러니까 미국 한 20%에 서투른 분들이 개인도 그렇고 다 잘 됐다고. 왜냐면 그때 테슬라 샀어봐요. 실제로 부자된 측면이 미국 편에 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왜냐면 사실 미국이 경제가 약간 애매했을 때가 있죠. 2008년 이후로 애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는 일시적이고 클래스는 영원해요. 미국의 그 근본적인 그 철학을 이해하면 사실 미국에 배팅했을 텐데 중국에 배팅하시는 분들 좀 안타까운 게 경제가 일시적으로 성장한다고 거기 그냥 올라탔다가 손해보신 거거든요. 2023년 초 중국의 사상가들은 시 대표님의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집권화를 향한 10년에 걸친 행보의 상당한 부분을 멈추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포기해야죠. 경제가 후진데 어떻게 그 말에 무게가 가겠어. 무조건 경제가 나쁘면은 지도자의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가 않아요. 왜 더 잘 벌게 해준다는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돈에 또 민감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지신인의 삶에서 다 도망쳤죠. 이제 미국으로. 국가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점이고 부자들도 많이 지금 이민을 갔어요. 중국 부자들도. 일반 중국 사람들은 어떻냐? 부자들 빼고 정말 힘들죠. 주로 경제 및 다양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그 중국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41%가 말이 안 되죠. 공식으로는 21% 발표했다가 그 내부에서 41%라고 하도 난리치니까 8월부터 일단은
그 중국 실업률 발표 중단 대참사죠. 감시 카메라는 뭐 그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는데 무슨 중국이 워낙 사회 안정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논쟁을 피하고 스스로를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쟁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통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지금 보면은 기다림의 게임이라는 것은 포린 어페어가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중국이 그래도 그건 안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악화되는데 생각보다 그걸 안 해요. 뭐냐면 보조금 지급을 잘 안 해주거든요. 이게 백지혁명 여기다가 이렇게 백지혁명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냥 여기다가 시위라고 적으면 잡혀갈 거야. 그냥 백지 들고 난리치는 건데 이것도 뭐 잡아가니 많이 하다가 이젠 좀 시들어졌어요. 2022년 11월 홍콩에 저는 에디터와 함께 그와 저온에서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포도 격자 아래에서 두어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자신이 넘쳤습니다.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죠. 뭐 프랑스 되게 또 자신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어요. 중국이 자신감은 살아있다. 중국과의 전동료 그들은 그렇지 않죠. 아마 중국 분들 내부에서도 부자들은 솔직히 여유가 있죠.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요. 부자들은 여유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실업률 41%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그거는 당연히 못 견디죠.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이 서울 살면 겪는 일을 해볼게요. 가난한 사람이 이제 블라인드의 삼성전자가 가난한 사람이 서울 살면 좀 그런 생각 들더라. 뭐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제 일단 이분의 말씀이시죠. 직업이 서울에 살아야 할 만큼 특별한 직업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벌써 첫 단어부터 잘못된 게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뭐 아무 때나 보내세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어.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본격화됐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말이 괜히 선조들이 제가 늘 말하지만 선조들이 똑똑했어요. 생각보다 선조들이 그렇게 또 모자라신 분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별거 없는 직장일수록 무조건 서울로 와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분 삼성전자 대체 이분의 좀 통찰력이 너무 약해서 좀 놀라운데 뭐 그렇죠. 통찰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니까요. 왜 별거 없는 직장일수록 무조건 서울로 와야 되고 실제 올라오면 별거 없는 직장일수록 서울로 와야지 상세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뭐죠? 내가 뭐라 할까요? 내가 뭐 부산 뭐 어디 제일 촌동네 어디예요? 제일 촌동네 지역 유지 건물 거의 건물 150개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서울로 안 오지.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서울 올 필요 있어? 그냥 거기서 나 저 왕처럼 살게요 이러고 하지. 근데 지역 유지도 아니고 지역의 건물도 뭐 하나도 없고 인생 평생 살아도 지역 건물 하나는커녕 편의점 하나도 열기 힘든 사람이야. 그럼 무조건 서울 와야지. 왜냐 있는 게 없으니까. 있는 게 없을수록 서울에 오니까 서울이 약간 치안이 불안해지는 것도 있어요. 뭐 이해는 가는데 이분이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직업은 지방에서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에요. 뭐 힘들지 않게 하겠죠. 근데 일단은 사람이 저 직업만 가졌어요가 아니라 잘 살고 싶으면 서울로 올라오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직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냥 현상 유지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뭐 아닌가 싶음이라는데 당연히 서울이란 도시라는 게 원래 도시라는 게 이거는 서양에서도 있는 속담이지만 기쁨도 2배, 슬픔도 2배, 재미도 2배, 불편함은 거의 없죠. 불편함은 2분의 1배. 이거니까 도시라는 걸 다 각오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즘 또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은 일단 지능도 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근데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근데 지능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하기 나름. 꾸준히 뭔가 그 갈고 닦아야 되고 솔직히 유전도 분명히 있지만 유전이 되었다는 이유도 첫 번째는 위 조상들이 끊임없이 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이 지능인 건 맞지만 개발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약간 특히나 가족들이 대부분 이제 전반적으로 뭐랄까 두뇌 운동 지능 개발에 좀 소홀할수록 가면 갈수록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두뇌 자극할 수 있는 생각을 계속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다는 게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남 비난할 때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사고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근데 또 한국 사회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를 교육이 진짜 문제긴 한 게 교육이 이제 학벌을 위한 교육이 있고 그 지능을 위한 교육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솔직히 두 개 다 일부러 안 시킬래요. 왜냐 학벌은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싫으니까 일부러 시비 걸고 지능을 위한 거는 똑똑해지면 내 말 안 들을까봐 짜증나서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같이 개인주의적 사회가 역사적으로 승리한 것도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승리했죠. 어쨌든 미국이 그 각종 대전을 거치면서 승리했었던 원동력 중 하나도 결국에는 상대방을 서로 견제하는 것보다는 견제보다는 자신의 지능을 높이는 쪽을 선택한 집단이 이겼다고 저는. 제가 비공식 작전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 보니까 유튜브 성시경님 유튜브에 나와서 두 분이 배우가 와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평단의 평이 안 좋거나. 근데 감이 안 잡히니까 평단의 평도 꽤 괜찮았는데 왜 안 좋았냐면 밋밋하다 영화가 장점도 단점도 없다는 평들이 많은데 사실 그 평이 되게 좋은 평 맞아요. 하정우님의 이렇게 무난하게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영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이 영화 이 색깔 자체가 너무 칙칙했어요. 색깔 자체가 너무 칙칙해. 색깔이 일본 색감이 너무 칙칙했어요. 했음.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조금 안 좋았다는 거죠. 어쩔 수 없었지만 로케이션 자체가 약간 이 주황빛의 색깔이 너무 칙칙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고 다른 거 다 좋았는데 두 번째가 이거 그 비공식 작전 제가 리뷰 올렸잖아요. 그날 보자마자 이 감독분이 이 두 분, 이 멋진 주인공 두 분을 일단 너무 덜 떨어진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야. 덜 떨어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보면 알겠지만 다 우연으로 이 두 분이 뭔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리숙.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막 이제 그 분쟁 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시면 알겠죠. 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비공식 작전. 감독분이 내가 볼 때는 질투하는 것 같아. 이 두 분을. 너무 잘생기고 멋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자기 스스로 해결할 그걸 주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뭔가 멋있는 장면을 주지 않고 무조건 해결은 우연으로 돼. 그러니까 택시를 막 타고 다니면서 우연히 다 해결해주고 우연은 아니지만 그 외부적 위험에 그 내부 주인공들의 대처가 다 우연으로 해결돼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있죠. 손을 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긴장이 어떻게 풀리냐면 갑자기 뭔가 탁 털어져가지고 우연하게 풀리거나 이 모든 게 우연으로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한 중반쯤 가면 뭐야 이거 장난하나 내 주인공 왜 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입소문이 나쁘게 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나도 영화 유튜버나 해야겠네. 지금 퀀텀 연구소가 9월 초에 원래 발표한다 했었는데 9월 초에 정확한 날짜를 놓고 사람들이 9월 6일 아니면 9월 8일 아니겠냐고 하는데 원래 최초로 이제 돌아가신 최동식 교수님이 언론 발표를 했던 때가 9월 6일이랑 9월 8일이었다고 해요. 9월 8일. 9월 6일이랑 9월 8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맞추려고 하지 않나는 그 사람들의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 또 최동식 교수가 최초 발표했던 일이랑 겹쳐서 근데 물론 이것도 소문일 뿐인데 봐야 알겠죠. 근데 그렇게 굳이 급하게 발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굳이 어차피 크게 급하게 발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어제 퀀텀 연구소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초연도체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빠르면 좋겠지만 늦어도 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발표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완벽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상업화를 할 수 있을 중국처럼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문과와 비트코인의 공통점, 문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하는 것을 해야 해요. 이게 진또배기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좋은 선택이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 뭐 있어요? 뭐 국회의원, 대통령 300만 원일 때 비트코인 욕 얼마나 먹었는지 보세요. 비트코인. 그리고 2023년의 문과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 경제적 가치는 희소성이랑 밀접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욕을 하냐면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이해가 너무 잘 되면 그건 가치가 그때부터 이제 폭락해요. 뭐가 이해 잘 되냐면 여러분 물장수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 잘 돼. 물을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봉이 김선달이 그 당시에 욕먹었던 이유는 물장사한다고 그 당시에 파격적이었기 때문인데 지금 에비앙 2,200원이죠. 500ml에 그 석유 회사보다 더 비싸게 판다고. 프랑스 기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장사를 해야. 봉이 김선달처럼 시대를 약간 너무 많이 앞서가지 말고 약간 앞서가면 돼요. 사람들 욕하는 걸 하세요. 사람들 욕하는 걸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욕하는 걸 해야 되고, 진또배기로 좋은 거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욕 먹거나 욕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또 평화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의 긍정적인 LK99의 긍정적인 이론적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성공했던 버클리 연구소가 사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죠. 2220km 이상의 초전도 케이블, 차세대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원래 이건 이제 미국의 핵융합용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 정도로 버클리의 연구소가 그만큼 이제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석은 고에너지 양성자와 핵을 LHS의 거대한 검출기의 작은 충돌 지점에 집중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며, 초전도 니오뷴, 주석 와이어 40가닥을 꼬아 만들어집니다. 케이블 제작은 미국의 기여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도 포함되는데 아마 핵융합기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핵융합 초전도에서 버클리 연구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LK99의 긍정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성공한 버클리 연구소의 위상 또한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아르곤보다 저는 오히려 버클리 연구소,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연구소의 앞으로 후속 연구가 LK99 성공에 굉장한 역할. 그리고 왜 문과를 선택해야 되는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라이브 방송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2023년에 문과는 30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이에요. 사람들은 남이 좋아하는 것을 규제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 중에 최고로 많이 받은 규제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문과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다들 양반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조선시대 500년간 양반이 되고 싶어 했다가 양반이 결국 문과였고, 산농공상하면은 양반이 가장 되고 싶었으니까 우리의 그 모든 문화가 지금 양반을 다 따라한 거라고요. 양반을 다 따라한 거. 여러분 산소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양반 중에 최고봉 왕이랑 그 뭐죠? 왕과 양반들이 이렇게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으면 혼나니까 조그맣게 그렇게 지은 거고, 그리고 기와집도 그렇고 왕이 했으니까 조금씩 따라한 거라고요. 양반의 왕이 왕이었죠. 그러니까 양반이 되고 싶어 하니까 양반 욕도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속담에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반에 대한 욕, 그리고 사람들이 선비에 대해 욕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양반이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 양반을 되게 좋아한다고. 모든 문화가 양반의 문화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오히려 자신만 불행해진다고. 그리고 최고로 그 다음에 의대예요. 그 다음에 의대. 그런데 의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법대는 없어졌잖아. 왜냐? 너무 부러우니까 없어지는 거. 부러우니까 없어진 거예요. 법대가 왜 없어졌는가? 부러우니까 없어진 거예요. 부러우니까 규제에서 없앤 거예요. 여러분 규제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는 집단 규제한다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집단은 위로를 받아요. 위로. 참 고생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한 참 고생하십니다는 너 지읒뱅이 쳐라 이거예요. 끝이야 끝. 그러니까 위로받으면 제 채널에 제가 맨날 말하지만 한국에서 위로받는 순간 인생이 많이 이제 노선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법대가 절대 위로받지 못하고 욕만 엄청 먹다가 결국 마지막에 사라지기까지 한 집단이에요. 왜냐면 문과의 최고봉이었으니까. 문과의 최고봉이 사라진 거야. 이과의 최고봉 왜 살아 있어? 의대? 그럼 왜 의대는 왜 안 없어졌는가? 왜 안 없어졌죠? 법대보다 후지니까 여러분 판사할래 의사할래 하면 100 판사할래 100 의사할래 하면 한국 역사 뭐 조선까지 치면 한 600년 쳐줄게요. 600년 동안 100이면 200이 뭐냐면 사촌에 8촌까지 다 따라니까 판사하겠다고. 여러분도 그래서 댓글 분쟁이 생기면 판사놀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판사하고 싶어요? 의사하고 싶어요? 당연히 판사하고 싶어요. 판사는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의사는 남의 솔직히 말하면 남의 붕대 감아줘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고 싶냐고. 이거 힐러잖아. 힐러고 이거는 이거 뭐죠? 길드장도 아니고 이거 진짜 판사. 그래서 우리 대법관이라 하죠. 대법관 맨날 그 댓글 대법관, 인터넷에 댓글 대법관 보신 적은 있으세요? 모두가 법관이 되고 싶어하니까 이걸 흉내내는 거라고. 여러분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여러분이 문과가 되고 싶어서 판사놀이, 대법관놀이를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놀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힐러? 내 시간을 할애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당신을 낫게 해드릴게요. 상대방 욕 악플 너 그냥 어디 가라 이런 말 쓰는 게 뭐다? 다 문과가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문과가 참 좋은 곳이구나. 문과가 돼야겠죠. 잠시 원래 부치문이 있어요. 물론 유행이 지금 약간 이과 쪽으로 가긴 했는데 의대 쪽으로. 2023년 문과가 300만 원대 비트코인이 300만 원 갔다가 2천만 원 갔다가 500만 원 갔다가 8천만 원 갔거든요. 다시 지금 한 3천만 원밖에 안 하지만 부침은 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초연도체 그 정보 사이트가 내분이 있었거든요. 내분의 원인이 뭐냐면 한쪽은 특이점 갤러리는 특이점을 결과로 받고 목표로 받고 GNL 갤러리가 이제 초연도체 그 지휘자들이거든요. 특이점을 수단으로 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특이점 그러니까 초연도체가 가져온 게 그리고 사실 초연도체가 가져온 것이 특이점을 수단으로 보는 것으로 가져온 것이 맞죠. 왜냐면 특이점이 목표로 될 수도 있지만 근데 특이점 갤러리가 원하는 거는 제가 봤더니 그거예요. 원래 이분들이 AI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건 예전에도 말했는데 그 AI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이 AI 타령 AI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이 제가 볼 때는 그 뭐죠? 무슨 이거 환상이 너무 세요. 그 AI 환상이 너무 세는데 AI가 이제 몰락했어요. 챗GPT가 몰락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활용도의 한계를 보이면서 물론 AI 관련 주식 급등했는데 이거는 이제 매출이 너무 증가하니까 엔비디아가 상승한 거고 사실 이제 현실적인 AI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이 정도예요. 노동 감소하는 고령화 인구의 보조제 정도예요. AI가 실제로 우리 서양의 컨센서스, 해외 컨센서스는 AI를 고령화 인구의 보조제 정도로 보는 거라고요. 그냥 뭐 택시 정도, 택시도 지금 완벽하지 않잖아요. 택시 정도 돌아다니고 그냥 그 일 대신 해주고 어느 정도 지금 뭐 토스트 뒤집기 정도 해주고 그 정도예요. AI가 할 수 있는 게 뭘 해주겠어 AI.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미국은 AI 변호사도 있잖아요. 사람들 AI 변호사 하면은 진짜 변호사 달라고 하는 급한국에 그러니까 인구의 보조 정도 되겠죠. AI가 진짜 강인공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구의 보조 정도로 한 게 원래 예측이었고 그게 그리고 현실이고 AI가 뭘 엄청나게 뭘 해준다 하기보다는
근데 AI가 물론 그 원래 AI가 무슨 것과 연관되어 있었냐면 기초소득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AI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는 아닌데 기초소득을 하고 싶어서 AI를 변명처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한국 인터넷에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많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AI가 발달해서 기초소득 그러니까 기초소득 자체도 솔직히 조금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기초소득과 AI는 완전 다른 단어긴 해요. 기초소득은 이제 완전 정치적 영역이고 정치 경제적 영역이고 여기 정치 경제적 영역이고 이건 기술적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MIT 뉴스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MIT 분들이 글을 진짜 더럽게 못 써. 매사추세츠 공대 분들 있잖아요. 슬론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득력이 너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하여간 MIT 기술 공대로는 뭐 최고라면서요 세계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AI로 정치를 노리고자 뭐 스스로 약간 조금 자기 기대감에 빠져서 그런데 정치는 설득이에요. 고도의 설득이 정치인데 어떻게 기술 해가지고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나 설득 되겠지? 절대 그렇잖아요. 절대 그거 마치 이거 지금 AI 초연도체가 이렇게 싸워서 하는 말인데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특이점이 도달해서 뭐 기초소득이나 뭐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죠?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뭐 연예인 같은 여자친구 생긴다. 이거랑 똑같아. 이거 믿는 사람이 있어? 이거랑 완전 다른 문제예요. 물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연예인 같은 여자친구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아주 이거 논리적으로 나쁘다고 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AI 공부 잘하는 게 뭐 기술이겠죠. 기술이 최고겠죠. 그거랑 연예인 같은 여자친구 만나는 거랑 아주 다른 거예요. 기초소득이랑 이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초연도체 내분이 일어났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서도 말이 안 되니까 진짜 현실인 거예요. 원래 현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일단 APL 머테리얼즈가 한국 시간 9월 1일 아침부터 하나가 됐어요. GA. 일단은 상온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일단은 LK99는 아니고 GA라고 상온 반도체에 쓰이는 상온 자성 변조에 대한 글을 올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8월 달에 보면 하나씩 올리거든요. 8월 달에 보면 하나씩 올려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것이 하나가 되는데 한꺼번에 올릴지 한 개씩 올릴지는 일단 시간에 따라 다른데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걸쳐서 한 20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올렸다고 해요. 9월 달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는데 일단 하나가 올랐어요. 9월 달에 첫 번째 거는 상온 자성 변조라는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일단 우리 LK99는 상온 초연도체니까요. 상온 초연도체랑 상온 자성 변조랑 조금 거리가 있죠. 어쨌든 상온이라는 유사한 지금 단어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기대감을 이제 APL 머테리얼즈를 기다리고 있는데 APL은 나오고 APL 머테리얼즈가 따로 있거든요. APL은 이미 9월 달께 9월 달께 올라왔어요. 9월 달께 개질했는데 APL 머테리얼즈는 지금 9월 달께 안 올라왔어요. 아마 LK99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겠죠. APL 본 매거진 올라왔는데 보시면은 퍼블리시 APL은 올라왔거든요. APL은 올라왔는데 머테리얼즈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보시면 APL 본지는 올라왔는데 약간 자매지가 안 올라왔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9월달 혹은 늦어도 10월달에는 진짜건 아니건 간에 LK99에 대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래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둘러서 된다면 될 문제였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죠. 일본 분들도 이제 슬슬 LK99에 대해서 특허 논문을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논문을 신청하는 거죠. LK99에 영감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또 물 들어올 때 노 줘야죠. 노 줘야 되는데 일본 분들도 이제 LK99에 대해서
조용하게 하면서 자신의 실질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룩주룩 일본을 이제 번역한 논문 보시면은 계속해서 터널링 1000 LK99 이거를 왜 이렇게 근데 번역을 되게 또 일본이랑 영어를 섞어서 해놓으셨는데 아마 조합해서 자신이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의 접근 방식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일본 분들은 이제 일본 분들은 기존의 LK99 그 논문들을 각자 뭐 분석 및 해석해서 해석하는 논문 접근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분석하는데 또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고 일본 분들 또한 LK99 구조가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당연히 이제 상업화에 욕심을 내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일본이 왜 반도체 공장을 그렇게 크게 안 가져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본도 일단 신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또한 LK99에 대해 대단하다 하면서 실제로 트위터 공간에서 많은 트윗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권용환 교수의 그때 MML 고려대에서 열렸던 LK99 시연의 영상이 떴어요. LK99 시연의 영상이 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면 퀀텀 락킹 영상이에요. 퀀텀 락킹 영상이 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모여놓고 이게 인터내셔널 심포지엄 메탈릭 멀티레이어스 뭐 신소재 국제 포럼 이게 그때 처음 7월 24일부터 7월 28일에 처음에 이제 권용환 교수님이 직접 그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연이라기보다는 발표를 하셨죠. 긴급으로 섭외되셔서 24일부터 28일까지 열렸었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영상이 없냐 있냐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영상이 있는 걸로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초연도체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재점화가 되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이 떴다 안 떴다 그리고 누가 가지고 있다가 몰래 이렇게 푸는 형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실 사람들이 진짜니까 이런 행동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허 분쟁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가짜인 거 가지고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시중 나왔는데 구형보다는 훨씬 더 좋지만 여전히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기차 때문인지 공기압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뒷모습이 좀 약간 붕 떠 보여. 이게 SUV인지 약간 어정쩡한 뒷모습이 약간 어정쩡? 그러니까 아우디 A7 같은 거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스타일이 너무 안 좋아요. 앞모습은 그나마 좀 괜찮았고 제 옛날 앞모습은 조금 이상했다 생각했는데 그나마 앞모습이 좀 괜찮아졌다. 근데 뒷모습 여기 라인 자체가 이 비율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늘 아우디처럼 쫙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아우디 감가가 벤츠보다 좋고 그러니까 아우디 중고가가 거의 안 떨어진다는 거죠. 신차 대비. 테슬라보다도 아우디 감가가 요즘 더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차 방어가 아우디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겠죠. 그럴 정도로 약간 테슬라가 그 전반적인 브랜드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걸 테슬라 스포츠 버전이라는 로드스터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모델 3는 솔직히 이 돈 이게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라는데 보조금 지급 전에 이 돈 주고 이 디자인을 사기엔 이제 너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스타일이 좀 이상하긴 해요. 제 기준엔.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최근에는 많이 빠졌고 자율주행이 만약 들어왔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 7천만 원 주고 이거 사기엔 보조금이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지만 7천만 원 주고 이거 사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포린 폴리시에서 일본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로 증액했다예요. 도쿄는 증가하는 중국과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좋지 않은 그거긴 한데 모르겠네요.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일본군 군복. 일본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 요청. 에콰도르의 대규모 인질 사태. 우크라이나의 신형 장거리 미사일 등이 지금 고액
일본 방위성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국방 예산으로 530억 달러 요청해 줬는데 13% 인상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12년 연속 인상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이런 거 올렸으면은 그 일본 여론이 무슨 소리냐고 했을 텐데 지금 일본 여론이 이것을 승인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는 거죠. 다목적 작전 구축함이라고 부르는 그 일단 일본의 그 미니 항공모함인데 구축함이라 부르고 그 일본 군대가 공식적으로 없고 이제 뭐 자경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축소해서 부르고 있죠. 결국에는 도쿄는 60년간 군사 평화주의를 사실상 뒤집는 국가안보 전략을 그 작년 12월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조용하게 움직인 곳들이 이제 일본 방위성이 급격한 국방 지출 예산을 하면서 반경 능력을 확보하는 것. 말이 반경 능력이지 사실상 반경 능력은 말만 바꾸면 공격 능력으로 금방 바뀌거든요. 북한의 행동이 일본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며 일본이 인도태평양에서 보다 공격적인 국방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중국과 북한이 자초한 면도 있지만 일본도 이 기회를 삼아서 재빠르게 원래 막혀 있었던 무장을 순식간에 해버리는 일본의 속셈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최근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말이 부자의 1실링과 가난한 자의 1실링은 같지 않다. 이제 영국에서 한때 유행했는데 예전에 유행했던 이유가 있긴 한데 영국의 예전에 산업혁명 시기에 워낙 또 비참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자의 1실링과 가난한 자의 1실링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똑같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부자의 1실링과 가난한 자의 1실링은 똑같죠. 당연히. 왜냐면 1실링이잖아.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부터가 문제야.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정해? EBS 편집국장이 정해요. EBS가 예전에 이런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져온 건데 당연히 똑같죠. 원래 경제라는 게 돈이라는 게 당연히 물론 이거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부자일수록 당연히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다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탄생이라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게 이 1실링은 만인에게 똑같다. 아니 법도 만인에게 똑같아야 된다며. 그래놓고서 맨날 부자는 왜 법을 적용하지 않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스스로가 만드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실링이라는 숫자를 쓴 게 멋있어 보이려고 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똑같이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하자라고 우리 약속을 한 거예요. 1원도 마찬가지고 1실링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부자의 1실링과 가난한 자의 1실링이 우리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알면은 여러분 지금 바로 모든 돈을 빼돌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주식투자 그냥 해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누가 부자 될지 그렇게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면 그렇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부자 1실링과 가난한 자 1실링이 다르다고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르다고 이걸 정해주는 사람이 되는 걸만 원해가지고 다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부자 1실링과 가난한 자 1실링 누가 1실링이 같지 않는지 내가 정해줄게. 얼마나 같지 않아야 되는지 정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니까. 그게 바로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제 활력이.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다들 그러니까 뭐죠? 그냥 뒷짐지는 걸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실링을 버는 게 아니라 같지 않음을 자기가 판사같이 자기가 결정 내려주는 이런 사람이 더 되고 싶어 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1실링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같지 않음을 자기가 결정 내려준 사람.
같지 않다라고 결정 내리는 것. 결정 내리는 사람에게 결정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1실링 무조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숫자를 쓴 거라고. 숫자. 안타깝지만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르지만 우리가 경제에서만큼은 1은 똑같이 하자라고 약속한 건데 이걸 계속 다시 나와서 아니 생각해보니 다르네. 너 보니까 너 람보르기니 타더라. 너 1실링 너는 100실링 내라. 이러면 세금이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러면 누가 거기 돈 벌 생각하겠냐고. 돈 벌면은 돈 더 내야 된다고? 저도 그냥 만세 부르고 뒤집어 누울 건데. 그러니까 중국도 탕핑족이라 하잖아요.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실제로 탕핑족이 그 바닥에 들어 눕는다는 뜻.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경 그게 사실 이 특정 성별을 비난하는 건 핑계고 순경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게 경찰들이 이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경찰 조직이 경찰대가 엘리트잖아요. 그치 관리직 엘리트란 말이야. 경찰대를 뽑은 게. 근데 이분 경찰 내부에서 경찰대를 막 견제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어처구니 없는 걸로 만들어 놓고 경찰 내에서 경찰대를 견제하는데 막상 그 공부 못한 경찰들이 나이 먹으니까 이제 슬슬 관리직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관리직화가 빠르게 됐는데 최근에 원래 경찰들은 그 순찰 돌라고 만든 거죠. 그게 맞는 거지. 원래 이게 경찰대 몰락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경찰대가 경찰 내부 조직에 견제로 몰락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애들은 다 그 사법 시험이나 예전에 사법 시험 있을 때도 그 로스쿨로 가가지고 변호사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다 도망치고 형법이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검사가 가장 힘들어요. 형사법. 그러니까 범인 잡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원래 힘든데 경찰대는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에이 뭐 인정도 안 해줘. 그리고 어차피 형사법이 사법 시험에서도 형사법 하면 돈도 많이 줘요. 왜냐 힘든 거 아니까. 원래 하는 일인데 돈도 많이 주고 대우도 좋다고 나 이거 할래 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게 사실 쭈쭈이밖에 경찰 조직에 남은 게 이제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은데 왜냐 다 이제 판검변 하러 갔어. 혹은 그냥 뭐 경찰 내부에 가장 똑똑한 조직이라 해봤자 뭐 국가수 정도? 이거 뭐 근데 순찰 조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관리직화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관리직으로 돌리는 것도 실패했어요. 관리직이라면 진짜 똑똑해야 돼요. 관리직은 똑똑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요. 금방 티가 나요. 왜냐하면 다른 관리직들이 다 똑똑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리직이 똑똑하지 않으면 옆에 검찰이 이거 와요. 예전에 경찰이랑 솔직히 겸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검찰 와. 근데 경찰 관리직한테 관리 잘하시나요?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어버버버 해. 그러면 검찰이 좀 똑똑한 사람 없나? 했는데 똑똑한 사람은 검찰 뭐 130개입니다. 저 경찰대 출신인데요. 저 경찰에서도 안 돼. 똑똑한 사람은 어차피 검찰에 또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자기들 때문에 관리직화로 실패했는데 치안을 돌기 싫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관리직도 제대로 못하고 치안 유지는 하기 싫고. 왜냐면 실무 뛰기 싫잖아. 이병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군대로까지 신병들이 하는 일이 싫은데 관리직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성별한테 일부러 전가하고 있다는 그런. 혹시나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많잖아요. 군대에서 이분은 이제 말년 병장이었는데 다치셨고 너무 서운했다는데 근데 솔직히 그거는 아시겠지만 그 말년 때는 군대 제 꿀팁 알려줄게요. 말년 때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이게 진짜 진리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안 가도 어디 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나오라 해도 가지 마세요. 이분은 근데 좀 서운했던 게 보니까 행정보호관님이 축구를 하자고 연병장으로 불렀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정말 움직이지도 마시고 진짜로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저녁 직전 3개월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녁 직전 3개월 놔두고 특히나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사람도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뭔가 대접받으려 하지 마.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뭘 하시겠습니까? 하면 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일단 축구하다가 다치셨는데
서운했대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당연히 다치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기 물론 군대가 문제도 있지만 이분이 그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한번 축구도 하지 마세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격 간다 하면은 사격도 그냥 하지 마. 그냥 빠지세요. 공군이라면 항의전대 무조건 신청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빠져.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생활. 지금 이제 스타필드라는 베데스다의 신작이 출시돼서 사람들 평이 엇갈리고 있긴 해요. 이제 베데스다, 한국에서는 스카이림, 그리고 폴아웃 시리즈로 유명하죠. 시리즈로 유명하고 엘더스크롤 시리즈, 엘더스크롤 스카이림 인기가 굉장히 많고 사실 지금 비평가들의 평이 엇갈리고 있긴 해요. 7점이 그렇게 높은 점수 아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기가 좋으니 비판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스타필드가 인기가 좋거든요. 이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스타필드에 대한 그 제작진들에 대한 인기가 좋으니까, 인기가 좋은데 근데 비판도 많이 받는 거는 당연하고 어느 정도 미완성이다라는 그 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주 탐험에 대한 늘 게임들이 평이 늘 엇갈리더라고요. 제 생각엔 평이 엇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필드도 그냥 그런 정도의 엇갈리는 평인 것 같고, 저도 사실 플레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관심이 높아져서.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국립국어원이, 저는 사실 국립국어원에 대한 그 민심이 안 좋은데, 저는 국립국어원이 어처구니 없는, 근데 한국어 자체가 어처구니 없음을 드러내는 거라 봐요. 한국어 자체가 한국어가 왜 경쟁력을 잃냐면, 사실 영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합의에 의해서 발전하는 시스템이에요. 영어가 로마자잖아요. 뭐 버스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스쿨 버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버스, 그러니까 영어라는 시스템 자체가 버스가 있다. 그럼 버스라는 게 이제 차잖아요. 큰 차. 그러면 그럼 학교 갈 때 타는 차 뭐죠? 그럼 스쿨 버스, 이렇게 조합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영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데, 한국어는 약속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약속이 솔직히 말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약속이 한국어의 기본 전제니까, 이 국립국어원이라는 분들이 물론 자기 일을 하는 거였죠. 계속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 제가 일부러 며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건 좋아요. 자기 잘났다고 국립국어원이. 근데 정말 한국어를 뭐라 그러죠? 한국어를 퇴보시키는 행위를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긴 해야 돼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 며칠이냐? 영어의 문법이 그랜마라잖아요. 영어 잉글리쉬 그랜마가 이런 식으로 누가 국립국어원, 뭐 옥스포드 국어, 무슨 미국 정부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꼭 이걸 정해주고 싶나봐. 물론 자기 마음이지만. 그래서 OX를 치는 것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거 안 하면은 뭘 난리를 친다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 언어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어가 이렇게 국립국어원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뭐 온갖 이상한 규칙을 만들수록 더 언어가 퇴보예요. 정말로. 영어가 가장 진보하고, 영어 쓰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CNN 들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영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스스로 발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립국어원이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을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OX를 자기가 남이 결정해주고,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밑에 보면은 무슨 우유 과금 비표준어입니다. 우유 값으로 써야 됩니다. 이런. 근데 물론 이제 뭐 자기 하는 일이니까 제가 말을 안 하지만, 그 자기 블로그 같은 데 쓰시면 되지, 이거를 국가 세금 들여가지고, 물론 세금 들여가지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OX까지는 칠 이유가 없다고. 우유곽을 더 많이 쓰면 우유값이 패배하는 거라고. 패배. 자동으로 선택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언어적 특성에서. 그걸 왜 계속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의 더 나아가지고 OX까지 치려고 하냐고. 뒷짐지는 걸 너무 좋아해, 한국 사람들. 진짜 이게 문제예요, 생각보다 원피스 실사화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원피스 실사화에 대한 반응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되게 좋아서 한국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다가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네요.
이게 아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지금 아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서 애니 기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영화 기반의 서양 실사화 영화들이 여태까지 잘 안 되는데 예전 공각기동대가 좀 잘 안 됐죠. 네, 원피스를 기점으로 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또 히트를 친 게 흔하지 않은데 정말 히트를 쳤나 보네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는 걸 일단 제가 먼저 참고로 저는 블루마크를 가지고 있고 나름 보시면 제 그게 안 뜨네요. 저는 참고로 블루마크거든요. 여기 살짝 짙죠. 제가 바로 메시지를 보낼게요. 메시지 지금 진짜로 답글을 달던가 APL에 메시지를 바로 보내겠습니다.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 있죠. 참고로 다니엘 폰과도 마팔인데 APL에 바로 그냥 간단하게 when LK99 퍼블리시 바로 그냥 보냈습니다. 바로 보내서 sent 보이시죠? 언제 게시되나요? 보냈는데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 LK99를 해서 APL 레터에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터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해줘. 그리고 또 미국 분들이 말해야지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뭐 보냈는데 언제 될지는 지금 모른다고 해요. 근데 역시나 조금 기다려봐야 알 것 같긴 해요. APL 같은 경우 통과되더라도 편집장의 권한으로 일단은 정식 발표하는 거는 그 헤드 최고 대장이 일단 해야지 공식적인 APL의 게재가 되겠죠. 존 도체 같은 경우 LK99 경우